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보여드리면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기술이라는 게 뭐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술 잘 모르시는 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기술을 잘 아시는 분께서는 이런 게 있었네 싶어 하실 만한 그런 것을 제가 한번 골라가지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마이데이터 기술의 중심은 상호 운용성이다라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호 운용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interoperability인데요. 구글에다가 interoperability를 검색해 보시면은 첫 페이지에 뜨는 모든 링크가 다 의료 분야와 관련된 healthcare interoperability가 다 뜨게 됩니다. 그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반면에 한국에서 한국어로 상호 운용성을 검색하면은 의료에 관한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의료 산업이 조금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의료 분야에서 상호 운용성은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다들 뭐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원격 진료라든가 이런 그 의료 산업의 높은 품질의 진료 서비스는 저희가 데이터 기술이 부족해서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호 운용성, 표준,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잡은 순서는 이렇습니다. 마이 데이터 관점의 상호 운용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 마이 데이터는 지금 영어로 제가 적은 이유는 마이 데이터 글로벌에서 말하는 마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마이 데이터 관점의 상호 운용성, 그리고 마이 데이터 상호 운용성의 네 가지 단계, 네 단계로 제가 했는데 사실 네 개 레이어입니다. 네 개의 층 레이어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 데이터 관련 표준을 제가 두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봐서 시간이 되면은 하나 내지는 두 개 정도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은 the key is that people have control over their own data. 개인들이 자기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컨트롤을 가져야 된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서 there are several providers of infrastructure services. 그러니까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the services are interoperable and interchangeable. 여기 서비스 자체가 제가 하나의 서비스에 그래서 다른 서비스로 옮겨갈 수 있는 게 저에게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유가 있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 한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 넘어가는 데에 마찰이나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상호 운용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관점의 상호 운용성을 잠깐 볼게요. 일단 마이데이터 데클러레이션 선언문에 보면은 6가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3장의 3.6 여섯 번째 원칙입니다. interoperability 여섯 번째 원칙으로 나옵니다. 원칙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interoperability, 상호 운용성은 계속 추구하고 있던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일단 purpose, interoperability의 목적은 마찰을 줄이는 거라고 돼 있어요, 마찰. 네. 그 다음에, eliminating the possibilities of data lock-in. 그죠? 이 데이터의 이 사일로 효과가 나는 것의 가능성을 없애는 겁니다. 상호 운용적으로 되면은 하나의 서비스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묶이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마이데이터에서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원칙으로 삼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common business practices 그리고 technical standards 이게 지금 나오는데, common business practices 이게 결국에는 표준입니다. 표준도 데이터 표준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프로토콜적인 표준, 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넘겨줄 때도 쉽게
바로 받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개인 데이터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에는 이 interoperability를 통해서 저희가 향해서 감으로 인해 가지고 보면 이 so that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퍼스널 데이터가 portable and reusable 되도록, 이것의 목적은 데이터가 이동 가능하고 재사용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interoperability of data, open APIs, protocol 이런 거 다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 이동성과 재사용에 대한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선언문과는 다른 마이데이터 백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사실 마이데이터 백서 지금 현재 myData.org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백서는요, 2015년 버전이고요. 사실 그 2015년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3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3개가 OAuth 2.0, OpenID Connect, 그리고 UMA, User Managed Access, 이렇게 3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Delegated Access, Delegated Control of Access, 뭐 이런 게 이제 3개의 교집합이 나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2018년 백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일단 2018년 백서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2018년 백서를 보면요, interoperability between different MyData accounts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계정이라는, 이 MyData 계정이라는 것은 이 은행 계정이랑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컨트롤하고 있는 저의 정보에 대한 제가 컨트롤하고 있는 계정이 되는 거고요. 그걸 꼭 제가 은행 계정이 꼭 하나만 있지 않듯이 여러 개의 마이데이터 계정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곳에서,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을 옮겨 다닐 때 돈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닐 때 어려움 별로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상호 운용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산업은 금융산업입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에서 계정을 옮겨 다니듯이 마이데이터, 나에 대한 정보조차도 그런 식으로 상호 운용적으로 옮겨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밑에도 보면은 Key Design Principle에서 My Data Account should be easily transferable, 똑같은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이 백서를 읽어보면은 은행, 뱅킹 인더스트리처럼 되어가는 것이 하나의 목표인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 운용성을 생각할 때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 옮겨 다니고 한 은행과 다른 은행의 서비스가 그다지 다르지 않듯이, 그런 느낌으로 나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다룰 때도 그런 느낌으로 다룰 수가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많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API라는 게 지금 새로 나타난 게 아니고 원래 API에 기반으로 된 데이터가 오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API 기반으로 각각 커넥션이 생기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겁니다. 커넥션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자기가 내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로 갔고 이걸 다 트래킹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API 이코시스템보다는 플랫폼 모델이 조금 더 이 트래킹, 적어도 내 자신에 대한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고, 그리고 활용하기가 좀 편해진 모습이긴 합니다. 플랫폼 모델이요. 근데 이 플랫폼 모델의 문제점은 구글, 페이스북, 뭐 아마존 이런 데 보면 자기네 생태계 내에서는 굉장히 마찰없이 데이터가 오가고 하지만 실제 자기네 간에는, 그래서 구글과 페이스북 간에는 그걸 상호 운용적으로 가지고 갈 만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사회적인 그 압박, 프레셔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상호 운용성을 가져가게 된 경우도 있었고요. 뭐 지금도 얼마 전에 구글이랑 애플이랑 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 API를 블루투스 관련해 가지고 컨택트 트레이싱이라고 하지 않고 프록시미티 트레이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갔었는가,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가까이서, 이런 거를 기반으로 이제 구글과 애플이 API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그런 협업을 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만 해도 지금 구글이랑 애플이랑 사실 예전부터 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제 지금 사회적인 이런 이슈들이 생겨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다라는 것 자체를, 그게 하나의 예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플랫폼 모델에서는 상호 운용성이
인센티브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마이데이터 모델에서는 여기 보면요, providers of personal data management services are in competition with each other. 개인 데이터 관리 서비스들은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they form an interoperable network. 상호 운용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그래서 개인 데이터의 트랜스미션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사이이긴 하지만 서비스들이 그래도 그들 간의 공통된 표준과 그 다음에 정책이 존재해서 상호 운용성과 데이터 이동권이 보장되는 그런 모습이 마이데이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모든 것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상호 운용성은 마이데이터 모델을 지금 현재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장악하고 있는 플랫폼 모델과 구분 지어주는 하나의 차별성이라는 것이 저희 지금 포인트인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호 운용성 그러면은 마이데이터를 생각을 항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이데이터 상호 운용성의 네 계층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단계라고 쓰긴 했는데 계층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the different layers of the my data infrastructure complement each o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y data infrastructure의 네 개의 계층인 거고요. 1, 2, 3, 4에 보면 일단 첫 번째 단계 1단계에서는 identity trust network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첫 번째 계층, 가장 맨 처음에 필요한 계층이 될 거고요. 내가 누구인지 검증이 안 되는데 내 데이터를 오가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계층에서는 Identity Trust Network가 나옵니다. 두 번째 Contract, Consent and Relationship Management. 이게 이제 여기서는 나의 동의에 대한 관리, 그리고 내가 어떤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관리, 매니지먼트 단계가 되는 거. 여기서는 이미 저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결정이 적어도 검증이 된 상태여야겠죠. 그 다음에 4번째 퍼스널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나오는데요. 퍼스널 데이터 플랫폼 즉 이거 뭐 저희가 말한 이 PDS 이런 거 내 데이터를 한 곳에서 모아놓고서는 이렇게 활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번 Personal Data Semantics and Data Models 이 나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보면서 이 Semantics라는 단어에 좀 약간 관심이 깊어졌는데요. 이 Semantics라는 게 그 의미, 데이터를 받는다 해도 그 데이터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네 가지의 레이어가 지금 마이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운용성이다 보니까 제가 일단 그 백서에 있는 내용을 지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그 첫 번째 단계 Identity Trust Network에서는 우리 말하는 Technologies and Standards Developments에서 이 DID, 우리 많이 알고 있는 DID 지금 여기 나오죠. DID랑 Decentralized Identifiers 나오고요. 그 다음에 Oasis Decentralized Key Management System, 키를 관리하는 분산으로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여기 그것도 하나의 여기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표준 작업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DDoS, 이건 이제 Distributed Identity Based Authentication, 그러니까 인증이에요. 인증인데 DID 기반 인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펠링이 틀렸는데요. Verifiable Credentials입니다. 검증 가능한 credential, 자격증명. DID 세계에서 말하는 내 자신에 대한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계층에서 얘기하는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제 이 Sovereign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Sovereign, S-O-V-R-I-N, Sovereign 회사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가 이 드러먼드 리드라는 굉장히 멋진 분이 계셔요. 그분께서 발표하시는 걸 듣다 보면은 이 DID라는 것이 DID 기반의 Self-Sovereign Identity가 정말로 세상을 굉장히 크게 변화시킬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Sovereign이라는 회사 파운데이션, Sovereign 비영리 단체인데요. Sovereign에서 만든 블록체인은 처음부터 아이덴티티를 염두에 두고 만든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지식 증명, Zero Knowledge Proof라는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혀 상대방한테 추가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이가 21살 이상이다라는 증명을 하려면은 제가 아이디를 보여주잖아요. 그 아이디를 보여주면서
뭐 이름과 주소와 생일과 이런 게 다 보여주는, 상대방이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정보까지 제공하면서 제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영지식 증명이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그런 거 전혀 더 추가로 얘기하지 않고 단순히 제가 21살 이상이다라는 것만 상대방이 알 수 있게끔 틀림없이 증명을, 영 지식을 1도 주지 않고 증명한다는 게 이 영지식 Zero Knowledge Proof의 개념이고요. 이게 어디로 무엇을 이어지냐면 선별적 공개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선별적 공개는 내가 원하는 것만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적 동의랑 좀 다릅니다. 선별적 동의는 내가 항목을 내가 보고면서 이거 오케이 동의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선별적 동의고요. 선별적 공개는 그것보다 약간 주관식으로, 객관식이 아니라 제 주관식으로 내가 공개하고 싶은 것만 공개하는, 약간 selective disclosure라는 개념이 sovereign사의 블록체인에는 그게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도 이 SSI 기반의 노력을 하고 있는 협회와 기업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DID Alliance라는 협회가 있고요. 저희도 지금 DID Alliance에 굉장히 관심 있게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테크니컬 워킹 그룹에서 제가 몇 주째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참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한국에서 특히 이 SSI를 하는 omniOne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omnione.io 한번 가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이제 그 Contract Consent and Relationship Management인데요. 여기서는 이 UMA, UMA 2.0, UMA, UMA라고 부르더라고요. User Managed Access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OAuth 2.0 기반에 위에 올라진 하나의 그 표준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그 절차랑 이런 거를 제가 보니까 너무 좀 복잡해요. 개념적으로. 키포인트는 그거라 하더라고요. 예전에 OAuth 같은 거는 제가 저의 기계에다가 저의 자원을, 권한을 이제 부여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 party to party authorization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저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이 UMA 2.0이 하나의 이 마이데이터의 확장과 이러한 그 활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UMA 2.0이 또 하나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규칙 기반의 동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결국 제가 동의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지면은 500가지 동의를 매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규칙, 폴리시를 정해가지고 그 폴리시에 맞춰가지고 저의 삶을 훨씬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표준이 되겠습니다. Extensible Access Control Markup Language, 이거는 제가 뭐라고 더 말씀드리긴 제가 좀 지식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이 Kantar Consent Receipt, 이거는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Personal Data Platform, 이건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액세스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백서에는 지금 Decentralized Identity Foundation, DIF라는 내용만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DIF라는 파운데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허브를 지금 짓고 있고요. 허브들이 약간 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 허브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한국에서도 DIF APAC, DIF APAC, Asia Pacific Region에 대한 그런 미팅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분산 Decentralized Identity로 데이터의 스토리지랑 이런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이 매월 있는 그 미팅의 명단에 제가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이거는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 Common Endpoints라는 것은 지금 PDS들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이 PDS의 그 도메인은 서로 다르지만 끝에 API를 호출할 때에 자기가 콜을 하는 그 엔드포인트가 다 동일하게 콜을 할 수가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거는 상호 운용성에 있어가지고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실제 마이데이터 글로벌에서 Common Endpoints에 대한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의 펄소니엄, 오스트리아의 Own Your Data, 그리고 Data Fund라는 회사와 그다음에 Freezer라는 이렇게 4개의 기관이 같이 작업을 하면서 약간 이 엔드포인트에 대한 표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기다 추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Personal Data Semantics and Data Models, 여기서 보면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건 이 JSON LD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JSON 형식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JSON LD는 JSON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이 LD가 Linked Data를 뜻하는 건데요. 이 JSON LD 한마디로 그 JSON 그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칸타라 이니셔티브의 Consent Receipt Specificatio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고 계신 이 구도는요, 동의를 했을 때에 일어나는 과정들입니다. 동의, give consent, consent 줬을 때, 그러면 이 어카운트able consent를 주면은 API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면 이 consent record라는 것이 발생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consent record, consent record. 동의를 했다라는 기록이 되겠죠. consent record. 결국 이 consent record라는 것은 동의 영수증이 발행이 되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동의를 줄 때랑 동의를 철회할 때도 consent record가 또 발생하겠죠. 네. 그래서 이 consent record라는 것과 이 consent receipt, 영수증, 굉장히 마이데이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 칸타라 이니셔티브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만들어낸 동의 영수증 명세서가 있어요. 네, 동의 영수증 명세. 근데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동의 영수증의 데이터 구조, 이게 끝이에요. 네, 이거 아시는 분은 뭐 one to many, one to many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더 하나의 영수증에 많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보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항목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위에 하나, 둘, 셋, 넷, 7개, 7가지는 동의 영수증 자체에 대한 발행 정보가 되고요. 여기는 이 PII, Personal Information, Identifiable Information에 대한 Principal ID, 그 주체, Controllers, 누가 그 정보를 컨트롤하는가? 그다음에 Policy URI, 어떤 정책 기반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동의 거래의 관계자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정보,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쓸 것인가, 민감 정보인가, 뭐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동의 영수증에는 이런 내용만 들어있으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끝이에요. 이게 지금 끝인데, 동의 영수증 발행 정보에는 이 version, jurisdiction, consent, timestamp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 거고, 여기 있는 이 항목들만, 이 JSON에서 이 version 지금 여기 딱 나오는 이 항목들만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표준으로 알려져 있는 이 항목들 얘네만 알면은,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동의 영수증을 만드실 수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동의 영수증 실제 보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읽을 수 있는 이 JSON 형태예요. 지금 JSON version 나오고 KICRV 1.1.0, KICRV 1.1.0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 옮겨왔다라는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Consent Parties에 대한 내용은 여기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정보, 여기도 보면은 실제 어떤 목적으로, 이 purpose 보이죠? purpose 어떤 목적으로, 어떤 카테고리, 어떤 consent type, 이런 내용들, 그리고 primary purpose라는 게 나오는데, 이 주된 목적이 있고 primary purpose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false 이렇게 보이는 이런 내용이 보이는데요. 이게 결국 다 똑같은 형태로 보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하나의 영수증에 포함이 되게끔 되고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건 기계 판독형. 영수증이 실제 컴퓨터로는 이 JSON 형태로 이렇게 쫙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아주 쉽게 이 기록 문서형,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이 판독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면 이건 사람도 읽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금방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자기네 회사에 맞게끔 뭔가 좀 차별화된 영수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이것도 금방 이렇게 조금 꾸미면 이런 모습이 또 나옵니다. 이 칸타라 이니셔티브의 Consent Receipt Specification을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DGME가 되겠습니다. 이제 JSON LD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 JSON LD가 왜 중요한가를 먼저 좀 이렇게 포인트아웃 하려고 했는데, DID 다큐멘트라는 게 있어요. DID 기반에서
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가 DID document입니다. 네, 그럼 이 DID document에 보면은 A DID document is a valid JSON LD object 라고 되어 있죠. 이 JSON LD라는 것은 이 DID의 세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JSON LD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은 그다지 뭐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걸 보면은 이 JSON-LD라는 것을 보면 이 처음에 context라는 게 나옵니다. 이 context라는 것과 type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 현재 여기 있는 이 JSON-LD의 파일을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은 일단 이 context라는 것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웹사이트 schema.org에 가면은 이 파일에 대한 이 데이터에 대한 context를 알 수 있다는 거고 거기 가가지고 이 person이라는 타입을 찾아서 보면은 여기 있는 게 다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스키마다 올게라 가가지고 person이라는 거를 찾아서 들어가면은 여기는 이 데이터 뭐 address 같은 거, 이 address 보면 여기 나오죠, address. 여기 address 보면 여기 보면 이 골뱅이가 있죠, 골뱅이 type, 골뱅이 type postal address가 나와요. 여기서 postal address가 딱 보이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JSON-LD라는 것은 그냥 데이터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넘겨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그 개발자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비즈니스 현업 쪽이실 수도 있겠지만 JSON-LD라는 것의 의미는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메타데이터를 들고 간다는 거,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저 여기까지 일단 해서 마치고요.